새 대통령실 후보 지역으로 용산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 국방부와 광화문 외교부 청사를 직접 둘러봤습니다. 내일 최종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향로봉에 80cm가 넘는 눈이 쌓이는 등 강원 산간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에선 차량 11대가 추돌하면서 이 구간 통행이 1시간 반가량 전면 통제됐습니다. 거리두기가 잇따라 완화됐지만 음식점 같은 자영업자들에겐 별 도움이 안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 업종에서 신용카드 매출액이 감소했고 클럽과 단람주점 같은 유흥업소만 이용액이 늘었습니다. 마스크를 쓰라고 요청한 시내버스 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는 남성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해 검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용산 시대냐 아니면 광화문 시대냐? 청와대를 나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막바지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화문 외교부 청사와 용산의 국방부 청사 이 두 군데 후보지를 직접 둘러봤습니다. 사실상 용산행이 유력합니다마는 여전히 졸속이전이 될 거라는 우려도 당 안팎에서 나옵니다. 최종 결정지는 내일 오전 11시에 윤 당선인이 직접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먼저 이민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빗속에 우산을 쓰고 새 대통령실 후보지로 압축된 광화문 외교부 청사와 용산 국방부 청사를 직접 둘러봤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답사에는 인수위원회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발전위원장,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동행했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국민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선택을 위해 각계 여론을 두루 수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브리핑을 듣고 후보지의 장단점도 확인한 윤 당선인은 내일 오전 11시 직접 이전 대상지를 발표하고 배경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솔직하게 털어놓고 국민 여러분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국민 앞에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인수위 내부에선 용산으로 이전하는 안이 사실상 유력한 분위기입니다. 용산에는 지하 벙커 등이 있어 청와대를 100% 개방할 수 있고 용산공원 조성이 마무리되면 국민과 소통할 공간도 마련된다는 점이 크게 고려됐습니다. 다만 광화문 시대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데다 졸속이전 논란으로 인해 국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민주당은 세금 낭비의 두꺼비 집놀이를 즉각 중단하라며 공세를 이어갔고 윤희숙 전 의원은 특정 방식에 얽매여 조급증을 내지 말고 좋은 결과를 위해 숙고하자고 제안하는 등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는 것은 호재인가 악재인가? 용산이 며칠째 술렁입니다. 자, 김정근 기자 리포트 먼저 보시고요. 용산 이전은 어느 정도나 진척된 얘기인지 아는 기자에서 곧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삼각지 음식점 밀집 골목, 10년 넘게 재개발이 추진돼 온 지역입니다. 주민들은 차로 5분 거리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면 재개발 동력이 꺼질까 봐 걱정입니다. 주민들이 이제 건물 올라가고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말도 없이 하니까 고도 제한 이런 거에 우려 때문에 들어오는 거를 좀 꺼리는 것 같아요. 대통령 경호를 위해 고도 제한이 강화돼 고층 건물 올리기가 힘들어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 재개발의 어떤 청수 제한이나 용적률 규제가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주민들의 삶에는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반면 집무실 이전이 용산공원 조성을 앞당길 거라는 기대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좀 더 빨리 될 수 있다라는 이점도 있겠죠. 주민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 집무실이 됐으면 좋겠죠. 집무실 이전이 공무원 손님과 유동인구 증가로 이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상인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이쪽 상권, 근처 상권이 용례단길 상권이 많이 죽었어요. 집무실이 들어서면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시위나 집회, 단골 동네가 되면 그나마 찾아오던 손님도 발길을 끊을까봐 걱정도 됩니다. 유행을 많이 타는 가게들이 많은데 꺼려하시면 가게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국방부 앞에도 되게 굉장히 막혀요, 교통이. 고가가 있기 때문에 집회하고 그러면 더 큰 교통 재앙이 오지 않을까. 용산 집무실 시대가 몰고 올 거주나 장사 여건의 변화에 주민들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이현수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저희가 방송하기 직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일 어디로 갈지를 발표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내일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갖는다. 네. 약 30분 전에 이 내용이 공지가 됐는데요. 윤석열 당선인 오늘 오전 1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청와대 이전 후보지인 외교부 청사와 국방부 청사를 직접 네.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쯤에는 윤 당선인 인수위 사무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관련 논의를 한 뒤에 네. 오후 6시쯤 인수위 사무실을 떠났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곧바로 기자회견 공지가 나왔기 때문에 네. 윤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 입장을 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흐름이 빨라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용산 안에서도 인수위 내부에서는 이 국방부 청사로 낙점을 한 건가요? 용산이 유력하긴 하지만 네. 막판에 고민을 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답사 장면에 힌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당선인 측에서 공개한 답사 모습을 보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보이고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도 당선인과 함께 동행을 했거든요. 네. 용산 시대를 열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반대 여론이 심상치 않자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대선 때부터 함께했던 원로들과 함께 돌아보면서 예. 자문을 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당선인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함께 가자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내부 의견도 두루 들어보겠다는 네. 취지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을 것은 많이 예견이 됐지만은 용산은 대선 때 언급했던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오늘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이 후보지를 둘러보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봤는지 평가 포인트를 언급한 게 있는데요. 예. 보면 어느 곳이 국민 소통의 장으로 적합한지, 국가 안보 수호를 위한 최적지인지, 네. 또 국민에게 주는 일상에 불편은 없을지, 참문화 전문가들과 격의 없이 이렇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인지 이렇게 4가지를 꼽았습니다. 당선인 측 관계자들은 이 요건에 용산이 더 맞다고 예. 입을 모읍니다. 윤석열 당선인 후보 시절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국민은 늘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도 늘 국민과 소통하며 일할 것입니다. 다음 정부는 임기 첫날부터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국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광화문 외교부 청사와 비교해서 용산 국방부 청사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소통할 수 있는 곳이라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용산에 또 공원이 조성되면 더 자연스럽게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또 지하 벙커 활용 등 경호나 비용 문제에서도 외교부 청사보다 용산이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 의견이 궁금한데 시청자 질문 받았습니다. 공약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굳이 옮겨야 되느냐,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네, 청와대 이전 자체에 대한 당선인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기존의 청와대로 윤석열 당선인이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저희가 봄꽃이 지기 전에는 국민 여러분들께 청와대를 돌려드리고 내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선 직후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네. 또 시간이 지나면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도 나오거든요. 다만 국방부 청사로 결정을 하게 되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한 공약 원안에서 달라진다는 점과 또 급하게 진행될 경우 졸속이란 프레임이 씌워진다는 점, 이런 네. 부분은 내부적으로도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속도 조절 얘기하셨는데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실제로. 네, 오는 6월에 이제 전국 단위의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국민의힘이다 보니까 좀 여론에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소통 플랫폼에서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쓰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절충안도 제기가 됩니다. 용산 시대를 먼저 선언하고 임시로 광화문 정부청사나 외교부 청사에 머물렀다가
국방부가 원만하게 이전한 뒤에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자는 겁니다. 또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새로 성곽을 쌓을 생각을 하기보다 기존의 성곽을 허무는 게 어떠냐면서 기존 현 청와대 리모델링론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도 당선인 측에서는 비용만 더 발생하고 논란만 지속된다면서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내일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시대를 연다는 결단을 그대로 발표할지, 발표한다면 어떻게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내일 11시 발표 보고 저희도 더 취재를 해서 저녁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치부 이현수 기자였습니다. 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에 가려진 감이 있지만요.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코로나19입니다. 현재 인수위 코로나 특위위원들이 공석인데요. 안철수 위원장이 이르면 이틀 뒤에 인선을 마칩니다. 새 정부는 방역 체계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특히 자영업자 손실 진짜 보상해 줄 건지 국민들도 궁금합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휴일은 없다고 군기를 잡았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주말인 오늘 배낭을 메고 통이동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대응 특위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안 위원장은 주말 동안 다음 주 월요일 특위 출범을 목표로 인선 작업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안 위원장이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특위 업무를 시작하겠다고 했다며 정부 쪽 파견 인사를 포함해 특위위원들을 조율한 뒤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위가 출범하면 코로나 손실 보상이 최우선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에서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신속한 손실 보상과 더불어 방역, 의료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 위원장은 특위 출범과 함께 기자회견도 열 계획입니다. 현 정부의 방역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새 정부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때문에 가게를 열지를 못합니다. 국민통합위원회나 지역균형발전특위가 삼청동에 사무실을 꾸린 것과 달리 코로나 특위 사무실은 통이동 인수위원장 사무실 바로 맞은편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코로나 문제만큼은 직접 책임지겠다는 의지라고 인수위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네, 여랑야랑 오늘은 정치부 이다혜 기자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뭘까요? 네, 소코리 투표 책임은 누구? 사전 투표가 부실했던 것만은 사실인데요. 이 책임 누가 질 수 있을까요? 네, 이 지난 대선 당시에 코로나19 확진자들의 표를 소쿠리나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이 최악의 부실 투표 관리다라는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 사퇴 압박을 받아온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요, 최근에 앞으로 더 잘하겠다며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투표에 대해서 입장 정리하신 게 있을까요? 잠시만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부실했던 건 사실인데 뭐 책임을 지긴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 중앙선관위는요, 부실 관리 책임을 선거정책실장과 선거국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둘을 교체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국민의힘은요, 더 큰 책임이 있는 이 선관위원장 자신은 자리를 지키겠다고 하니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도 내팽개친 행태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실장급, 국장급에서 끝내겠다는 입장인 거고 지금 심지어 사전투표 기간 때 출근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오늘 노 위원장을 엄호하고 나섰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노 위원장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성명을 낸 건데요. 노 위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업무를 마비시키려는 처사라고 지적한 겁니다. 하지만 선관위 내부 직원들조차도 더 이상 노 위원장을 신뢰할 수가 없다면서 거취 표명을 요구한 상황인 만큼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국민이 키운 김오수. 국민이 키웠다는 표현은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당시 내건 슬로건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포스터를 김호수 검찰총장으로 패러디를 한 포스터인데요. 최근 국민의힘에서 김호수 총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게 발단이 됐습니다. 김호수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좀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윤 당선인 검찰총장 시절에 이 장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임기 동안 할 일 충실하게 하는 것이 임명권자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흔들림 없이 제 소임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여권 지지자들이 사실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이 김 총장을 윤 당선인처럼 키우자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출신 방송인 김용민 씨 등도요. SNS에 패러디의 고수다, 완전 인정이라면서 동조하고 나섰는데요. 이 김 총장 임기는 내년 5월 말까지입니다. 국민의힘과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국민청원, 사실 청와대가 국민소통 창구로 내세웠었는데 다음 달에 문을 닫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만료와 함께 국민청원 게시판도 운영을 중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누적 청원글 숫자는요, 4주년이었던 지난해 8월 100만 건을 이미 돌파했고요. 이 중에 280건에 대해서 청와대가 답변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국민청원에 올린 글로 사회적 이슈가 만들어지기도 했었는데요. 네, 지난해 3월 N번방 사건 용의자에 대해서 신상 공개를 요청하는 청원이 있었죠. 네, 역대 최다인 270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고 실제 신상도 공개가 됐습니다. 또 어린이 안전사고를 막는 민식이법과 심신미약 감형 의무 조항을 폐지한 김성수법 등도 국민청원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니까 성과가 분명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정책의 장으로 변질된 느낌인데 소통쇼라는 비판도 물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당 해산 논란이나 또 대통령 탄핵 이런 정치적인 이슈들이 자주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이 청와대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속 시원한 답을 드리지 못해 거듭 죄송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온라인 소통보다는 오프라인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인데요. 이 국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귀 기울일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8만 명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가 9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게 정점인 건지 더 나올 건지도 아직 알 수가 없는데요. 거꾸로 정부는 거리 두기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말로는 자영업자들 위해서라고 하는데 정작 거리 두기를 푼 한 달간 거의 모든 업종에서 매출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매출이 오른 업종이 딱 하나 있긴 했습니다. 김혜지 기자입니다. 식당 주인이 다음 주부터 8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출입문에 붙입니다. 방역 완화 조치에 따른 거지만 상황이 나아질 거란 기대는 버린 지 오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나요? 지금 저희 자영업자들한테는 거의 필요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갈수록 떨어져가는 매출이 큰 고민입니다. 코로나 전보다는 매출이 3분의 1 토막? 네, 그 정도입니다. 지금이 오히려 코로나 시대 중에서 가장 힘든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방역 조치를 풀어도 달라지는 건 없다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옵니다. 예약이나 그런 건 좀 있어요? 없어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정부는 지난달부터 2차례 거리 두기를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신용카드 매출액은 8조 243억 원으로 거리 두기 완화 이전보다 1조 5천억 원 이상 줄었습니다. 유통과 음식점, 여행 등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상당히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혜롭게 또 이동을 줄여주는 면이 있습니다. 반면 클럽과 단란주점 같은 유흥시설 이용액은 지난달보다 30% 가까이 올라 대조를 보였습니다. 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흥업소의 영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 정부의 거리 두기 완화 조치가 결국 술만 권하는 사회를 만든다는 자조 섞인 반응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지난 2년은 처절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애써 일군 가게를 닫아야만 했고 알바를 뛰어가면서 버티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은 언제쯤 재기할 수 있을까요? 한동안 사라진 우리 동네 사장님들, 현장 카메라 정다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서울 도심 명동에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 유행 전엔 북적였던 상가들이 지금은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2년 넘게 계속된 거리 두기와 영업 제한의 여파로 폐업한 자영업자도 적지 않은데요. 이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현장으로 갑니다. PC방 사장에서 택배기사가 된 49살 김남호 씨. 코로나19로 매출이 반토막 나면서 6년 동안 운영했던 PC방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에 돈을 벌어야 되는 생활을 하니까 저 애가 셋이다 보니까 생활비는 계속 들어가고 그래서 그냥 이 악물고 그냥 버티면서 지금까지 온 거죠. 아직도 당시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불 끄고서 이제 키 넘겨주고 나와서는 진짜 한참 울었죠.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했는데도 버틸 수가 없으니까. 정부 방역 지침을 지킨 대가는 일방적 희생뿐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뭐 지원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대출만 해주는 거다 보니까 그거는 어떻게 도움이 전혀 안 됐었죠. 대출을 받아봤자 어차피 빚이니까. 대학가에서 식당을 운영했던 김재민 씨도 코로나19 타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줄곧 외식업에서만 일하다가 직업훈련 교육을 받고 최근 전기 조명 회사에 재취업했습니다. 제가 했던 일이랑 극단적으로 반대에 있는 타일을 하는 걸 배워봤고, 그 다음에는 뭐 도배, 그 다음에 뭐 목공, 전기 이렇게까지 차근차근 배우게 됐네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용시장 불안정으로 재취업도 쉽지 않습니다. 직업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대부분 나이가 차가지고 취업을 못하거나. 폐업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해 불안한 나날을 보내는 자영업자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크게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뭐 일을 좀 준비해봐야죠. 어떻게 해서든 터전을 유지하기 위해 투잡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음악학원 원장인 김창수 씨는 월세를 내기도 어려울 정도로 학생이 줄자 자전거 정비학원까지 등록해 부업에 나섰습니다. 음악학원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알바도 하고 또 뭐 연주 생활도 밤에 가서 해보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연주 활동도 안 되고. 윤석열 당선인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끄는 코로나 비상대응 특위를 꾸리고 자영업자 손실보상 논의를 본격화한 상황.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현장 카메라 정다은입니다. 네, 이 와중에 마스크 써달라고 요구한 버스기사한테 흉기를 들이댄 50대 남성이 경찰 테이저건을 맞고서야 붙잡혔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중년 남성이 도로를 가로질러 뛰어갑니다. 경찰관들이 그 뒤를 쫓습니다. 인도로 올라와 달아나던 남성이 몸을 돌려 흉기를 꺼내더니 경찰관을 위협합니다. 이 모습을 본 행인이 깜짝 놀라 뒷걸음칩니다. 경찰관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지더니 벌떡 일어난 남성. 3단봉을 든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다가오지 못하게 합니다. 대치가 이어지는 도중 다시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지는 남성. 경찰관이 다가가 흉기를 멀리 차내고 수갑을 채웁니다. 중년 남성이 시내버스 기사를 흉기로 위협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건 그제 오전 11시쯤. 남성은 마스크를 안 쓴 채 버스에 탔고 기사가 마스크를 써달라 요청하자 흉기를 꺼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승객이 신고를 한 겁니다. 남성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시내버스에서 내려 달아나려 했습니다. 남성은 체포되는 순간까지 마스크를 안 쓰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범행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봄을 시샘하는 폭설이 강원도 곳곳에 내려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차량 11대가 추돌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밤새 눈이 오는 곳도 있다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눈이 오는 고속도로에 차량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견인차들이 나섰지만 궂은 날씨에 작업에 엄두를 못 냅니다. 오전 8시 30분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면 6터널 부근에서 차량 11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1시간 반가량 통행이 전면 통제돼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향로봉에 82.5cm의 눈이 쌓이는 등 상권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폭설이 쏟아지면서 강원 지역에 완연했던 봄 기운이 사라지고 다시 겨울로 되돌아갔습니다. 도로변에 차량이 전복되는 등 사고가 속출했고 눈길에 미끄러진 차들이 뒤엉켜 오도 가도 못한 채 고립되는 일도 잇따랐습니다. 폭설로 고성군 2개 마을 50여 가구가 정전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제 극히 좀 드문 일이죠.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게 3월 달에. 지금 한 45cm? 그 정도 쌓였습니다.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몰려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눈이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5km 상공에 영하 25도 이하의 찬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기온이 더 낮은 일부 중부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대설 경보까지 발효되면서 많은 눈이 집중되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늦은 밤까지 강원 산지엔 2에서 7cm, 동해안엔 1cm 내외의 눈이 더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50대 남성이 서울 지하철 안에서 자기 바지에 불을 붙이고 난동을 벌였습니다. 또 마장동 먹자골목에서는 큰 불이 나서요. 상가가 20채 넘게 불탔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고가차로 건너편에서 시커먼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주변 하늘은 금세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연기가 엄청 크게 보여서 엄청 큰 불이 난 것 같았고 소방차가 엄청 많이 왔어요. 오전 11시 반쯤 서울 마장동 먹자골목 내 한 상가 건물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다른 점포로 옮겨 붙었습니다.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가 모두 동원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불은 발생 3시간여 만인 오후 2시쯤 모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먹자골목 내 24개 점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라이터로 바지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개봉역을 지나던 서울 지하철 1호선 열차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다행히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제지해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극단적 시도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차된 승용차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얼마 안 돼 근처에 있던 식당에도 불이 붙습니다. 난리 났어. 새벽 5시 40분쯤 60대 남성이 자신의 차량과 식당에 불을 지렀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갔다 신문부터 하더니 전원 잡아야 된다고. 두 곳의 불은 1시간여 만에 모두 꺼졌고 경찰은 화재 현장 인근에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남성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차 안에선 인화성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조사를 마치는 대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지금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고 싶어도 현금이 모자라 애타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작년 가계대출 규제가 결정타였는데요. 좀 풀어줄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우리은행이 모레부터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크게 3가지가 풀립니다. 먼저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엔 전세값이 오른 만큼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체 전세금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 신청이 가능했던 것도 잔금 지급일 등을 기준으로 3개월까지 확대됩니다. 1주택 보유자는 직접 창구에서만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비대면도 가능해집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 완화를 검토 중입니다. 앞서 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이 대출 금리를 낮추고 한도를 상향한 데에 이어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 조짐이 시작된 겁니다. 지난해 폭증했던 가계대출이 정부의 강력한 가계대출 조이기로 3개월 연속 감소세에 접어든 점이 한몫했습니다.
부채 증가 속도는 추세치를 크게 넘어섰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엄중한 인식하에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출이 필요한 임차인들은 당장 숨통이 트이게 됐지만 시중에 풀리는 자금이 엉뚱한 데로 향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제 임대인이 임차인들에게 그 전세금을 올려받는 것만큼 여유 자금이 생기게 되면 다른 쪽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있어요. 늘어난 금액만큼 부동산 가격을 밀어올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인 만큼 은행권의 대출 문턱 낮추기는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전범이라는 비난이 러시아 최고 권력자 귀에는 안 들리나 봅니다. 이미 800명 넘는 민간인이 숨졌지만 무차별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사용했다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피난민 20만 명이 몰려있는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의 광장에 주인을 잃은 유모차 109대가 놓였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뒤 희생된 어린이 숫자를 의미합니다. 유엔은 민간인 희생자만 800명이 넘었고 1,300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 중입니다. 큰 글씨로 아이들이 대피 중이라고 알렸지만 무차별 폭격을 피하지 못했던 마리우폴 극장. 폭격 전 촬영된 극장 내부는 컴컴하고 어린이를 중심으로 대피한 민간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Як відомо, на цей час вдалося врятувати більше 130 людей. Але під завалами знаходяться ще сотні маріупольців. 러시아 국방부는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로 남서부 지역 지하에 있는 대형 군 저장고를 파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폐허가 된 수도 키이우 곳곳에는 터전을 잃은 시민들이 짐을 싸고 떠납니다. Да. Ну я так вважаю. Чем больше Путину надо больше уничтожить украинского народа. Все.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크림반도 강제 병합 8주년 기념식 무대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0만 명 가까운 관중 앞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Именно избавить людей от этих страданий, от этого геноцида является основной, главной причиной, побудительным мотивом и целью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которую мы начали. 2시간 가까이 화상으로 회담한 미국과 중국 정상은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러시아를 돕는다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고 He also conveyed and described the implications and consequences if China provides material support to Russia.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위기의 배후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방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갑구입니다. 우리를 포함해 전 세계가 조심스럽게 위드 코로나로 가는 지금 중국은 여전히 제로 코로나를 지킵니다. 확진자가 나오면 건물을 아예 도시를 봉쇄시키는 일도 많은데요. 중국 14억 인구 중에서 단 한 명도 코로나가 없게 하겠다는 고집 왜 나오는 걸까? 세계를 가다 베이징 사공성근 특파원입니다. 밀접 접촉자 1명이 다녀갔다는 이유로 4만 9천여 명이 입장한 광저우 박람회장의 출구가 굳게 닫혔습니다. 꼼짝없이 갇힌 입장객들은 5시간 동안 모두 PCR 검사를 받고서야 귀가했습니다. 상하이에서는 학교가 폐쇄돼 학생들이 교실 바닥에서 하룻밤을 보냈고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선전은 도시 전체가 봉쇄돼 기업 활동도 멈췄습니다. 확진자 1명만 나와도 선제적으로 봉쇄해버리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조치입니다. 채널A 베이징 지국도 나흘 동안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옆 건물에서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상가는 모두 폐쇄됐고 사무실 출입도 철저히 검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3天内吗？对，3天内的72小时内的。每天早上要有3天内吗？对对。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전면 봉쇄됐습니다. 입주민들은 아예 대문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데요. 어른 키보나 높은 철판까지 설치해 주민 이탈을 막고 있습니다. 물샐 틈 없이 2년 넘게 강력한 방역 조치가 이어지자 중국인들의 피로감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제로 코로나를 원하는 사람은 북한으로 가라. 인민의 자유가 희생되고 있다면서 숨막힐 정도로 통제되는 사회를 향해 불만이 쏟아집니다.
원칙대로 움직이는 방역 요원과 마찰이 빚어져 곳곳에서 말싸움과 몸싸움도 벌어집니다. 경제 침체 우려 속에 하루 확진자 수가 최대 5,000명을 넘어섰고 14개월 만에 사망자도 나왔지만 제로 코로나 정책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实践证明我国现行的动态清零总方针和一系列防控措施应对奥密克戎变异株疫情是行之有效的。 주요국 가운데 중국만 제로 코로나에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 규제를 풀면 하루 최대 1,000만 명의 확진자가 쏟아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인구 대비 낮은 감염 수준을 근거로 공산당 정책과 체제가 서구보다 우월하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이번 가을 시진핑 주석의 사면임을 앞두고 정책 유턴을 쉽게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우려해 경증 환자는 병원 대신 시설에 격리하는 조치를 내놓고 한 발 후퇴했습니다. 확진자 발생 억제를 포기하고 사망자나 위중증 환자를 최대한 줄인다는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위한 준비 조치라고 보이는 거고요. 제로 코로나와 경제 회복, 두 마리 토끼를 놓고 중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네, 지금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주로 보도해드리지만 불과 반년 전에는 아프가니스탄이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테러 집단에 피해서 뿔뿔이 흩어진 아프간 사람 중에는 한국으로 건너온 사람들도 있었죠. 고국에서는 치과의사였다가 한국에 정착한 사피올라 씨에게 지난 반년은 어떤 해였을까? 염정원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유일한 탈출구였던 카불 공항이 폭탄 테러 표적이 되고 밤낮 없이 총성이 들렸던 지난 여름. 사피올라 씨 가족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I have a very bad memory of the previous time of Taliban. I didn't want to repeat it again that time. 아프간에 있는 한국 병원에서 치과 의사로 근무했던 경력을 인정받아 미라클 작전 당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치과 의료기기 업체 제안을 받아 직장도 얻었습니다. By the effort of Korean government and the huge support of company chair and management, which accepted me or selected me, happy and hopeful for the future. 가족들도 안정을 찾아갑니다. تمام مردم کوریا آشنایی پیدا کنم و وقتی که ما درس یاد بگیریم زبان یاد داشته باشیم مکتبم برای ما مشکل نخواهد بود. 하지만 고향 소식이 들릴 때마다 마음은 아련합니다. My sick mother, my father, and my best friends there. As you know, the situation is getting worse day by day in Afghanistan. We also cannot do anything for them. Just we are praying for them. 사피올라 씨와 함께 입국한 아프간 특별기여자는 78가구 386명으로 우리 공동체 속에 조심스럽게 녹아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꽃이 피는 걸 시샘했는지 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주엔 유채꽃이 활짝 만발했지만 강원은 새하얀 눈꽃이 피었고요. 대설특보까지 내려진 상태인데요. 내일 오전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엔 2cm 안팎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하늘이 맑아지겠지만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엔 매우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0도 안팎에서 출발하겠고요. 낮엔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당분간 아침에 쌀쌀한 기온이 이어지겠고요. 월요일엔 제주에 비가 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